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자, 2분기 어닝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에다가 외국계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오늘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8%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는데요. 빨리 전문가가 시황 분석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그 강의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를 함께 열어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대박플러스 시즌2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저희 훌륭한 샘플러스 전문가님들이 빠르게 답변을 남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의 강의 자료 도 올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알찬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서 다소 기대를 했었는데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주 안 좋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무려 8%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 국내장은 좀 아쉬웠거든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을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이상로 대표님. 네, 예. 맞습니다. 일단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조업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하는 제조업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을 나타냈을 때는 우리가 경기 확장 국면이다. 그리고 50 밑으로 이하 미만이 되었을 때는 그때 경기 위축 국면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1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전월 같은 경우에는 49를 나타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 지표가 올라갔구나. 그만큼 경기 민감주가 좀 더 활성화를 보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관점이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장 초반에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1차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장막판에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더 나타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마감 자체가 지금 약보합권의 0.04%가 빠진 상태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장중에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이 있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점이 한 가지가 있겠죠.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어느 정도는 쌍바닥권을 형성하는 패턴이 좀 더 나왔다는 것에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올리는데 가장 기인했던 거는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마지막까지 표현이 됐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겠고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일봉상으로도 같이 한번 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고 대신 시세가 꺼졌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가 좀 더 곽강받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수주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이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코스닥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패턴이 나왔죠.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음봉이 나왔는데 21선 자체를 하단으로 내린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21선을 봤을 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요. 21선은
예, 생명선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 21선 자체를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속임수일까? 아니면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이 크게 빠지는 자리인가?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임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코스닥을 이끌던 지금 다시 코스닥을 이끌던 바로 바이오 제약주는 오늘도 선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이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셀트리온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 마지막에 좀 빠지긴 빠졌지만 그래도 양봉을 형성했다는 점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봉을 형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 세력이 아직까지는 강한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벌써 21선을 돌파를 하고 셀트리온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던 바로 121선 추세선 자체도 상당 부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저항 구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러면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거는 종목군으로 상당히 나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IT 부품주였다면 지금은 거기 안에서 상당히 코스닥이 많이 빠지면서요. 5%씩 빠졌을 때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가 개편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매물 자체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바이오 제약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의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차트를 한 번 더 유심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21선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업종별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종 섹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21선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종목이나 아니면 섹터는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는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코스닥이 아무리 빠지더라도 셀트리온 혼자만이 올라가더라도 코스닥의 지수는 지속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 제약주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시장 자체를 랠리를 펼쳐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제약주가 상승하는 게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백스도 다시 한 번 더 상한가에 다다르는 모습은 다른 여타의 업종보다는 좀 더 수익률을 위해 바이오 제약주가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구나. 그 모습을 한 번 더 포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샀던 업종이 바로 제약업종이었습니다. 지금 제약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핫토픽으로 토픽으로 좀 뽑는다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업종을 한 번 더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종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장 시장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봅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방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로 위원님, 오늘은 네. 어떤 주제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제가 너무 빨리 대답을 했군요. 예. 자, 이상로의 오주방입니다. 바로 5천만, 어느 정도의 5천만의 주식 공부방이죠. 말 그대로 쉬운 내용을 좀 더 요점적으로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거고 오늘도 상당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회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평선 매매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평선 매매라는 거죠.
이평선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평선이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이겠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를 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주가상의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주가 그리고 거래량 등을 평균적 수치로 도표화시킨 것이 바로 이평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그리고 거래량에서도 이평선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뜻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거래대금에 대한 이평선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뭐 시중에 우리가 보조지표를 이용을 하는 바로 뭐 MACD라든지 아니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은 아니죠. 그런 거는 보조지표고요. 대신 이평선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주가상에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상에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는 이평선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수치로 도표화를 시켰다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의 이동평균선이 있겠고요. 거래량에 대한 이동평균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논할 때 주가, 어떤 부분에 대한 주가의 이평선을 논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20일 이평선을 20일 주가 이평선이라고 하면 20일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선이겠죠. 그럼 이 주가라고 하면 시가를 뜻할까요? 종가를 뜻할까요? 아니면 고가를 뜻할까요? 바로 종가를 뜻하는 거겠죠. 종가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의 평균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한다면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주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5일 동안의 종가상의 평균치를 나타냈던 게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10일 동안 10일의 이평선이라고 하면 10일 동안의 종가상에 나오는 평균 가격을 우리는 1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20일 동안에 샀던 가격 자체의 이동평균선 자체가 바로 20일 이평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5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이 바로 5일 이평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똑같습니다. 거래량은 바로 우리가 체결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체결량이라고 하면 바로 매수와 매도의 합의 나누기 2를 뜻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체결량이 만약에 오늘 100만 주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1일 이동 평균선을 만약에 따진다면 그때는 100만이 되겠죠. 하지만 5일 동안이라고 하면 5일 동안 평균적으로 100만이 나왔다면 5일 동안 평균적으로 이 주식은 1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는구나,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부분인데요. 정배열과 골든 크로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뜻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정배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배열이죠. 5일선이 가장 위에 있을 때, 그리고 20일선이 그 다음, 그리고 60일선, 120일선, 그렇게 정배열,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그렸을 때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뜻하는 거겠고요. 골든 크로스를 여기서 한번 찾아본다면,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도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될 수 있겠고. 어떤 부분이냐면,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할 때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자, 5일 이평선 자체가 하단에 보시면 지금 60일 이평선을 깨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5일에 동안 샀는 사람들의, 잠시만요. 다시 제가 좀,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지금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어떻게 될까요? 높겠죠. 5일 동안 샀는 사람들의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돌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평선 자체가. 다만 60일 동안 샀는 사람들의 가격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일 이평선이 돌파를 하면 5일 동안에 샀는 사람들의 가격이 60일 동안 평균적으로 샀는 사람들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샀구나. 더 높은 가격에 샀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머니가 투입이 됐구나. 맞죠? 5일 동안 머니가 투입이 됐구나.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꾸준히 사는구나가 되는 거죠. 꾸준히 사는구나. 자, 한 번씩 주가를 보면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는 5일 동안 샀는 사람들 가격 자체는 상당히 높게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20일이라든지 아니면 60일 동안 샀는 사람들의 가격은 상당히 낮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격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봤을 때,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본다면요. 지금 5일과 20일 사이에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일과 60일 사이에 이격도 벌어져 있고 60일과 120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격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주가가 여기 위에서 움직인다면 당연히 하단에 있는 20일이라든지 아니면 60일 동안 평균적으로 샀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생길까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생기겠죠. 여기에 이 이격 자체는 무엇을 뜻하냐면 가격적인 범위 자체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식들은 윗꼬리가 조금씩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나오는 게 볼린저 밴드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보조지표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평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넘어가서요. 역배열 상태인데요. 자, 오늘도 내용이 상당히 쉽습니다. 맞죠? 역배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배열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로 역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다고 역배열이죠. 그러면 아까 전 같은 경우에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5일선이 가장 위에. 그러면 역배열이라고 하면 5일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역배열 상황에 놓여 있는 주식이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데드크로스를 한번 찾아본다면요. 데드크로스 말 그대로 죽게 되는 어느 정도의 결합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교차선이죠. 교차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모두 다 단기 평선이 반대로죠.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지금 가격 자체가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가 바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자,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에 보시면 주가가 내려가기 직전에, 지금은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바로 역배열 상태가 나오게 되죠. 역배열 상태가 나오게 되죠. 역배열 상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모습을 본다면 정배열 상황이 되면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경우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구나. 거기에 정배열 상태가 유지가 되는구나. 자, 아까 전에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배열 상태가 지속이 되는 주식들은 윗꼬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윗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보신다면 현재 5일선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차익 실현을 뱉는 사람들은 5일선, 5일 동안 평균적으로 샀는 사람들이 매도를 할까요? 아니겠죠.
하단에 20일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60일선과의 이격은 더욱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반대로 이 부분에서는 또다시 데드크로스, 그만큼 역배열 상태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꾸준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5일 동안에 샀는 가격은 당연히 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일 동안에 샀는 가격대보다는 더욱더 밑에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샀는 사람들의 가격이 더욱더 낮구나.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바뀔 때, 이평선이 교차가 될 때는 5일 동안 샀는 사람들의 가격 자체가 10일 동안 샀는 사람들의 가격보다는 높아지는 시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시면 거래량 이평선인데요. 거래량은 주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맞죠? 힘이죠. 그게 위에서 나오든 아래에서 나오든 간에 일단은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단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는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단에 다시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욱더 솟는다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왜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 긍정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거래량 이평선 자체가 돌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이 종목 끼 있네 한 번쯤 내가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따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거죠. 내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진다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하단이나 아니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는 거나 일단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 그때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 그 다음에 딴 방향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 이평선, 이거는 좀 더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이평선만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다시 바로 거래량 이평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이평선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면서 꼭 볼 필요가 있겠고, 자,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시면 이평선은 누가 만들까? 네. 자, 이평선은 누가 만들까요? 자, 이평선은 누가 만들까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10초 동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평선은 누가 만들까? 내가 만드나? 누가 만들까요? 우리들이 만들죠. 우리들이 만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이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는 좀 더 깨셔야 됩니다. 깨셔야 되고요. 왜 이평선을 만드는 게 우리들일까? 자, 지금부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하면서 이평선을 본다? 보시죠? 저도 봅니다. 21선에 대이고 있으면 지진가? 하고 살 때도 있고, 61선에 지지가 되는 부분을 본다면 사야 되나 생각할 때도 있고, 경제방송에서 한 번씩 종목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60일 선 자체가 상당한 지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까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죠. 이평선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듭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평선 자체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고요. 대신 이탈이 된다면 그만큼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대신에 우리가 이평선은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이평선 자체가 지지로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저항 구간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고도 남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틀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꼭 이평선만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가장 큰 원인이 이평선 자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평선은 이평선일 뿐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그런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고, 같이 다시 한 번 더 좀 넘어가서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평선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평선의 저항과 지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보자. 이 차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보자. 가장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흘러가고, 일단은 거래량이 한번 넣으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21선 자체가 무너지면서 큰 음봉이 한 번 더 나오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요.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다시 지나가는 모습이 좀 더 나오고, 마지막에 또다시 음봉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본다면 중요한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대중과의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보시고, 거래량이 없는 부분이 중요할까요? 거래량이 많은 부분이 중요할까요? 를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거래량 이평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 없을 때는 말 그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내 맘대로 안 될 때고요. 대신에 여기에 큰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겠죠. 일단은 대중이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파는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게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날 양봉이 나타났지만 거래량은 그전 거보다는 좀 더 적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밑꼬리가 좀 달렸다는 거죠. 밑꼬리도 달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고, 내려가다가 다시 한 번 더 큰 거래량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윗꼬리가 한 번 더 달리죠. 자, 차트만 보면 이게 매집이 되고 이것도 매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매집이라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4번은 돌려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 말 그대로 그냥 의미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아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20일 이평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양봉은 1개고요. 음봉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20일 이평선 자체를 지지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일 부근에서 3번의 음봉, 1번의 양봉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이라고 기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날 큰 폭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밑꼬리가 없죠. 그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캔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을 때 밑꼬리가 없는 것은 그만큼 모든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통으로 지금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양봉이 나오지만 음봉에 속한 양봉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다가 21 이평선을 대이지만 지금은 그 구간 자체가 21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정말로 올라갈 주식이었으면 여기에서 이것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됩니다. 3번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다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했기 때문에 4번째 도전이죠. 그럼 무조건 성공을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추세는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대신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내려올 수밖에 없겠고, 마지막에 행보를 하는 거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네? 이게 4만원이 됐든 4만 1천원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3만 9천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2천원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 있냐 아니면 내릴 생각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지킬 생각이 없죠. 예? 여기서 봐도 알겠고, 그리고 여기를 봐도 알겠고, 그리고 여기를 한 번 더 봐도 아, 얘들은 올릴 생각이 없구나 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평선 역별의 초기적인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평선 자체가 모두 다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가 자체는 크게 점 하락이 좀 나오고요. 자, 이 그림을 좀 더 저장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좀 패턴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떨어질 차트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전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만 보신다면 아,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 하단에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종목을 이때 추천을 했던 전문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버시가 있죠. 이런 부분으로 개인들을 현혹시키는 게 또 이평선이란 말이죠. 자,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마지막에 우리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이평선이 자, 이런 식으로 역별 상태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단서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아, 역별이면 말 그대로 여기서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돈이 들어와야겠죠. 돈이 들어와야지 올라가죠.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면 돈을 투입해서 올리려고 하면 위에 이렇게 이평선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아, 저항이 농후하다, 저항이 상당히 많다 라고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우리가 지지가 많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과연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다 중요할까? 아니면 어떤 이평선이 중요할까? 어떤 이평선이 중요할까요? 네? 그냥 무작정 아, 남들 다 20일 이평선을 보니까 20일 이평선이 가장 중요하겠지. 120일 이평선은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120일 이평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자, 이평선은 누구나 다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다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HTS를 처음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캔들과 이평선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고요. 그 나머지 보조지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투입을 시켜야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매수 상위 아니면 종목 뭐 기간 매수 상위 이런 거는 추가를 해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평선은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는 점이라는 거죠. 왜 이걸 이렇게 노출을 시켜놨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요. 의미를 둬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 이평선을
좀 더 의미를 둘 수는 없을까? 이 이평선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는 없을까? 있죠. 5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잘못된 기법이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 22선이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자, 22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 20일 하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 수익 날까요? 안 나죠. 절대 안 납니다. 이렇게 이평선만을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난다면 누구나 다 수익 나죠. 누구나 다 수익 납니다. 컴퓨터 켜놓고 HTS로 클릭을 하면서 이것만을 보면서 매매를 해서 내가 대박을 찾겠다. 내가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확률을 좀 더 높여보자는 거죠. 높여서 이평선이라고 하더라도 나만의 특별한 이평선, 그리고 너만의 특별한 이평선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의 이평선, 기관의 이평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전에 제약업종 차트 받는 게 좀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가 있습니다. LGU 플러스. 자, LGU 플러스가 있습니다. 일단 20일 돌파라는 걸 좀 봐야 되니까요. 딴 주식들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안 되고. LGU 플러스. 자, 하단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평선을 돌파를 했죠. 예? 여러 가지 이평선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봤을 때, 자, 좋다 이겁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야 됩니까? 예? 사야 돼요. 실패할 확률도 있는 차트를 상당히 많이 보셨잖아요. 20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는 팝니까? 수익 납니까? 안 나죠. 그거는 수수료만 축내는 거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4월 며칠이죠? 자, 4월 10일이나 11일부터 지금 4월 11일 날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도 들어왔고요. 거래량 들어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20일 이평선 있다. 지지를 못 해줬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매도를 했겠죠. 다시 돌파를 합니다. 매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저번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외국인 그리고 기관 보유율에 따라서 주가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거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둬보자고요. 이평선 여러 가지를 돌파를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날 매수를 누가 했는지 보자고요. 자, 4월 9일, 4월 11일. 자,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매수를 하면서 양봉이 솟았죠. 양봉이 솟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의미를 두자. 누가 매수를 했습니까? 4월 9일 날은, 자, 4월 9일 날은 기관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샀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투신권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4월 10일, 여전히 기관이 상당히 많이 사면서 투신권이 더욱더 많이 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평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20일 이평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 20일 동안에
내 말고 외국인이 살 수도 있고 기관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살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최초로 주가를 부양시켰던 건 바로 기관이었죠. 네? 기관이었죠. 기관이 언제부터 샀습니까? 4월 9일, 4월 10일. 맞죠?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의 평균 가격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그거를 보자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 이거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틀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확률을 좀 더 높이려면, 자, 여기에 지지는 나왔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4월 하고 난 다음에 큰 폭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하락이 나올 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날짜로?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7일, 6월 10일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방송을 안 봐주셨으면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최초로 기관이 샀고 기관이 주가 추이를 크게 올렸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왔을 때 밑꼬리가 지금 달린다. 밑꼬리가 달린다. 6월 7일, 6월 6일, 6월 5일이죠. 6월 5일. 기간의 이평선 한번 보자고요. 기간이 4월 9일, 4월 10일 날 사고 난 다음에 6월 5일, 6월 7일까지 올 때까지 며칠이 이평선이 될까요? 바로 40일 이평선이 되겠죠. 네? 자, 이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40이라고 적고 나면 40일 이평선이 나오겠죠. 자, 지지를 해주죠. 네?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죠. 40일 이평선은 누구의 가격입니까? 기관 중에 누구요? 투신권의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큰 시세를 내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동반하고 계속적으로 기관이 샀죠. 그럼 기관의 평균적인 가격은 40일 이평선이라는 거죠. 자,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큰 폭에 예?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며칠입니까 이게? 이게 며칠이에요?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한번 같이 보시면 4월달이죠. 자, 6월 24일날 누가 팔아요? 기관이 팔았죠. 네? 기관이 팔았죠. 외국인이 사는데 왜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 외국인이 올린 게 아니고 기관이 올렸잖아요. 맞죠? 기관이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니까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투신이 뿐만 아니라 기관이 1차적으로 정리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40일 이평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죠.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떤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아, 저항이 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 40일선을 크게 돌파를 해야겠구나.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관의 매수세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큰 폭의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큰 폭에 일단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한번 나오고요. 이 평선 자체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40일 이평선 자체는 벌써 2번의 실패 그리고 1번의 성공이 있었죠. 대신에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여기는 지지가 나왔지만 벌써부터 저항 구간, 그러면 LGU 플러스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지만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내려가서 그 밑에 지지점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최초에 누가 사는가? 이거 그냥 이렇게 밑꼬리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밑꼬리가 나와요? 언제입니까, 이게? 자, 6월 5일, 6월 7일, 6월 10일이죠. 자, 6월 5일. 네? 기간은 팔았습니다. 하지만 투신은 샀죠. 그 다음 6월 7일. 기간 사고 투신 더 많이 들어왔죠. 네? 기간의 이평선이라는 거죠. 기간의 이평선. 거기에 지지를 받고 내려왔다가 지금 아직까지 저항 구간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내일 LGU 플러스 살려고 생각을 했었던 분 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사시면 안 돼요. 40일 이평선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돌파를 하는 걸 보자고요. 자, 11,950원까지 올려놨는데 중요한 거 12,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 그리고 주체는 기간. 그리고 나는 무조건 LGU 플러스를 볼 때 40일 이평선을 틀어놓고 봐라.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의 열정적인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를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0시 주식승천 시청하시고요. 11시 반부터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들기 전 1시간 오늘도 공부하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